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23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8명 늘었습니다. 8명. 전 세계 확진자 현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어제보다 4,200명 정도 늘었고요. 이탈리아는 3,300명 늘었습니다. 프랑스는 1,800명, 독일은 2,100여 명, 영국은 4,400명. 하루에. 미국은 어제보다 29,000명 늘었습니다. 29,000명 늘었는데 그제는요 4만 명 넘게 늘었어요. 4만 명. 러시아는 5,236명, 영국은 4,400.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에. 일본은 444명 늘었습니다. 긴급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5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불씨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산에서 담배꽁초 특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재난주간방송 KBS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상황 짚어볼까요? 청와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속도전이다, 이렇게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에게 주자, 대신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해라,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열쇠는 미래통합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주긴 줍니까? 네네, 그래야죠. 예. 언제 줘요? 국회에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4월까지 처리를 끝내고 5월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가자, 예.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안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네, 어쨌든 야당과 최대한 같이 좀 설득도 하고 협의를 해서 예. 빨리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는 속도도 강조하고 빨리 주자, 이렇게 하는데 네네.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승인을 안 합니까? 아니요, 다 같이 조율됐고요. 예. 네, 당연히 그 기재부도 그런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청와대 같은 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했었죠. 처음에. 아무래도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네. 예, 약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마련한 방안을 정세균 총리께서 정부의 의견도 모아주셨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큰 방향을 다 잡아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당정청 간에 다 좀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당 미래통합당에서 계속해서 정부도 설득 못한다, 기재부도 설득 못하면서 무슨 말이냐, 계속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계속 이 주장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또 이제 그동안은 정부 여당이 같이 합의해서 안을 가져오라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방안이 마련이 되니까. 예. 지금은 수정 예산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70% 지급안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것을 100%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예.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예산 증액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정부가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사실 이렇게 수정 예산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국회 처리를
결국 미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추경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심의해서 증액을 의결하면 간단히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통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들은 약간 좀 대단히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총선 기간 중에 선거 운동할 때는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얘기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네. 말을 바꿨을까요? 그것이 저희도 도저히 이해가 좀 되지 않고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때 공당의 대표가 한 말은 그 국민의 대표가 국민에게 대한 약속이자 그 정당의 공약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선거 때는 정부민 지급에 대한 여론이 이제 생기니까 좀 표가 급해서 이렇게 약속했다가 선거 끝나니까 하기 싫다. 그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것도 국민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미래통합당이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지 말고 어쨌든 전 국민 지급을 빨리 하고 이 재난지원금이 현장에 도달하는 게 지금 굉장히 기대들도 많고 또 실제 도움이 되거든요. 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네네. 야당에서 여당이나 청와대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예. 언제는 도와줬습니까? 네, 지금은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합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네네. 그 야당을 끌고 와야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야죠. 네. 네네.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만약에 지연되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통해서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이 긴급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까? 그 국회가 도저히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 한 차례 그 금융실명제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가급적 최대한 국회에서 빨리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또 더군다나 국회의장께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여야가 빨리 합의를 빨리 해달라 네. 이렇게 촉구도 하셨고 또 그리고 저희도 또 그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정부도 또 이에 대한 설명들을 또 아마 야당 측에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데서 아무튼 좀 총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네네. 자발적 기부 돈을 다 주되 네. 전 국민한테 주되 뭐 부자나 그리고 뜻 있는 사람들은 기부를 통해서 조금 재정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발적 기부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그 다른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고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이 자발적 기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또 이 공동체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되 내가 좀 더 여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수령하지 않고 이거를 좀 더 뭐 국가 재정에 좀 도움이 되거나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쓰게 해달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걸 이제 기부금을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제로 저도 주변에 이제 어제 저희가 마련한 방안들을 좀 설명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꽤 많은 분들이 괜찮은 방안이고 호응을 해주시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야당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게 되면 꽤 우리 국가 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그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저는 도움이 굉장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야당 측에서 이 부분을 자꾸 정략적으로 바라보거나 또 뭐 70%냐 100%냐 아직 논쟁들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237님 의견입니다. 저희 청취자인데요. 네네. 야당 죄송합니다. 야당 탓하지 말고 네. 국정은 정부와 여당이 이끌어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네. 네. 의원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민주당 들으라고요. 네, 그 말씀을 잘 감안을 해서요. 네. 예, 또 야당도 설득하고 예. 또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이 빨리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통합당의 절충안을 내고 70% 주자 뭐 미래통합당의 절충안은 네. 아까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시간 끌으면 미래통합당은 어떤 이득을 갖는 거죠? 글쎄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그 전에 당 차원에서 선거 때 공약도 했던 사항이고 예. 또 그에 대해서 이미 저는 그 여야 간에 또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공감대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건 없이 빨리 만나서 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 방안들을 빨리 짜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순서라고 보고요. 예. 네,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방안들은 뭐 또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야당 만나셨어요? 저기 김재원 정책위원장 만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 예결이기 때문에 네. 예, 예결이 저기 또 김재원 정책의 예결이 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전해철 예결이 저희 당의 간사가 예. 그 아마 계속 접촉을 그 아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도하고 있으면 지금 아직 못 만나셨나요? 아마 그 계속 그것은 뭐 아마 통화들을 또 이제 아마 얘기를 간섭해가 아니라 통화들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예. 네, 한번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쫓아가서 한번 잠깐 뵙기도 했고, 예. 네. 그리고 또 계속 전화 통화들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장님도 좀 그 쫓아가서 술도 네네. 드시고 그래가지고 네네. 좀 어떻게 좀 협상을 해주세요. 정치적인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네네. 네. 네. 2573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통합당이 끝내 타협하지 않으면 여당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정을 해서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임시국회가 그 5월 15일까지입니다. 20대 국회가.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제 6월부터는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신속한 처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 4월 말까지 이 부분을 처리를 최대한 하고 5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예. 아무리 늦어도 그 5월 15일 전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네네. 만약에 그때 그 5월 15일까지 처리가 못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상 이제 국회가 못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총선 끝나고 한 달이 넘는 시점이어서 예. 국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이에 대해서 또 국회를 지탄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없도록 돼야 되겠죠. 네, 야당이 그 노리는 바가 그런 데 있죠. 조금 그죠? 네, 아무튼 야당도 같이 좀 이런 국난 극복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또 어떤 국민의 어떤 또 박수도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네네. 국민들이 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요. 네네. 자, 민주당과 그 정부 안대로 이렇게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네네.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정부에서 일단 모든 국민께 예. 그 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게 준비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통장으로 그래서 돈을 이제 보내주나요? 그 방식은 뭐 이제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현장 시청을 통해서 예. 뭐 카드나 뭐 이렇게 통장 방식이든 뭐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가 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국민께 지급하는 그 방식과 절차의 문제니까 네. 그런 것들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수령하는 당사자 국민께서 본인이 이것을 수령할지 아니면은 수령을 안 하고 예. 자발적 기부를 하실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령을 안 하시면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그 현행 제도에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러한 방식으로 약 85%는 지급되지 않고 예. 15%는 지급되는 아마 그런 현재 제도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될 거로 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4인 기준에 100만 원이면 네네. 3인 가구면 조금 덜 주는 건가요?
4인이면 80만 원이고요. 3인이면 네. 예, 그다음에 2인은 60만 원, 네. 1인 가구는 40만 원, 그렇게 4680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인은 그럼 120만 원인가요? 최대 100만 원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만약에 자기가 수령하지 않으시면 네. 85만 원은 바로 다시 이제 그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정부 재정으로. 네. 그리고 15만 원은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받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5만 원 모르고도 제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3501님이 무급휴직 2달째라 너무 힘듭니다. 긴급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신속하게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의장님. 네. 권의정님은요. 네. 5월 15일은 너무 늦어요. 긴급이니까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전에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면 그래야죠.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네,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이 현장에서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벌써 4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현장에서 지자체 현황들을 보니까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수령해 가지고 있고 또 그 돈을 그 지역의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하시면서 골목상권에서도 상인들이 굉장히 힘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전 국민께 빨리 되도록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더 애써 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까요? 정한나 씨. 코스피가 이틀째 1% 가까이 상승하며 191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밤 국제유가가 반등에 성공해 투자 심리를 완화했고 뉴욕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8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엿새째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정이 마련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을 추정 예산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통합당을 향해 그런 얘기야말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고 국정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4%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여파를 고려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클스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고양시에서 빵집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금 카드로 구매가 늘고 있어요. 긴급지원금이 경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혜정님, 합의가 물론 먼저지만 그렇다고 지급 방법에 대한 아웃라인이 너무 두리뭉실해가지고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2348님, 국회의원 말을 믿어야 되나요? 하도 속아서요. 투표하고 싶으시죠? 투표하고 싶어요. 지금 투표하면 바로 처리될 텐데. 그러니까 투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투표하고 싶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쑥떡쑥떡.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아주경제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또 사건 사고의 계절이 또 오고 있습니다. 서초동도 좀 분주해지나요? 아직까지는 분주해지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곧 분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사의 방점이 중앙지검보다는 지금 남부지검 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부지검이라 패스트트랙 하고요. 그다음에 라임 사태, 신라젠 이쪽 네.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조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현재 검언 유착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주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그 큰 화제를 낳은 사건이죠. 네.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살수, 네. 이 행위가 위헌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소원을 낸 지 무려 4년 만입니다. 예. 왜 이렇게 결론이 늦게 났어요? 헌법 소원을 낸 지 4년 만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지는 4년 6개월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늦게 난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 사건이 거의 심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묵혀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도 헌법재판소의 이 구성원들이 바뀌지는 않았던 거 한동안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헌법재판소 이제 유남석 재판 그 소장이 들어온 이후에 심리를 시작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지금 이번에 그렇지만 늦었지만 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법률 자체는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살수차를 동원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요. 네, 하지만 직사로 살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초등학교 5학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네. 중학교 2학년도 그렇고요. 너무 뻔한 결론이었는데요. 네. 이 뻔한 결론을 내리는데 한참이 걸렸고요. 그리고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 결론에 헌법재판관 한 분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 왜요? 예, 이 소수 의견. 네, 소수 의견인데 이 한 분의 소수 의견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사람 이제 피해자가 돌아가셨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수 행위는 이미 끝났지 않느냐. 이미 4년 전에. 그랬으니까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침해의 현존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뭐 또 정권이 바뀌거나 또 경찰이 살수차를 가져와서 쏘면 그래서 또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죠. 내려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렇죠.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 내린 거죠. 겁니다. 예. 네. 헌법재판관님 좀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 네. 헌법소원 낸 사건들이 많은데. 헌법소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적체가 돼 있어요. 많이 적체돼 있어요. 예, 많이 적체돼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몇 년씩 이번 것처럼 이렇게 몇 년씩 묻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선거법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네.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이것도 한 3년 4년 됐습니다. 예. 제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관련된 헌법소원을 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건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오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검찰이 이건 오보다 이렇게 낸 그 발표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발표를 했다기보다 네. 검찰이 이제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이라는 분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지난해 9월 6일인가 SBS 보도였을 겁니다. 네. 막 그래서 그 당시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네. 동양대 총장이 찍인 파일이 발견이 됐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기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기사가 뭔지. 예. 그리고 이 기사가 이제 문제가 되면 그다음부터
또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도대체 뭘로 직인을 찍었다는 건지 예. 지금 재판 내용을 보면은 인주로 찍은 건 아니래잖아요. 예. 프린트를 해왔다는데 그러면 그 파일은 또 어디서 가져온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연쇄적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지금 계속 되는 건 맞아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호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 특히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은 재판이 진행되는 게 웃긴다. 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실종됐나를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사건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그게 기본이죠. 예, 위조 사건이면 위조한 문서가 나와야 돼요. 예. 자, 이게 그 위조한 문서입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로 넘어갈 텐데 지금 그게 없어요. 아,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우리가 보여주기에는 옛날에 박지원 의원이 예. 핸드폰으로 보고 있던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도 지금 현재 검찰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위조된 표창장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조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표창장의 흑백 사본이 부산대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원본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도 없고 흑백 사본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SBS 그 기자는요. 그 기자님은 뭘 근거로 그렇게 근거 없는 보도를 했나요? 그래서 뭐 전혀 근거가 없었을 리는 없죠. 검찰에서 누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누군가가 알려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알고 봤더니 그 네. PC라는 데가 PC가 정경심 교수의 PC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 연구실 바로 옆에 있는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였던 거예요. 저런. 근데 그 PC를 정경심 교수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도 썼고 다른 모든 사람이 썼죠. 다른 사람도 많은 분들이 썼죠. 원래 정경심 교수가 갖다 둔 거는 맞아요. 원래 정경심 교수 거였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했는데 정경심 네.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했는데 직인 파일도 안 나왔고 네. 정경심 교수 혼자 쓴 컴퓨터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정경심 교수가 갖다 놓은 건데 본인이 쓰다가 새로운 컴퓨터를 받으니까 자기는 내가 새 거 쓸게 이거는 휴게실에 갖다 둬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경심 교수의 파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거 재판이 묘하게 흘러가겠네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그리고 어제 진행된 재판만 해도요. 사실 이게 우리 언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짚어나가야 되는 게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어제 얘기 나온 거는 그 딸 조민 씨가 공주대에서 이제 연구실 인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연구실 인턴에서 이제 뭐 논문 초록이니 포스터 초록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논문 초록과 포스터 초록을 막 혼동해서 썼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 초록 같은 경우는 일종의 팜플렛이에요. 팜플렛이기 때문에 논문 저자가 있다는 것도 사실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고 그 연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거기에 제작에 관여할 수는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도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게 엄청난 것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포스터가 여기서 말하는 포스터는 영화 포스터처럼 벽에 붙이는 포스터가 아니라 논문 말고 학술 세계에서는 그런 포스터라고 논문보다 간략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문서가 제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팜플렛 같은 거죠. 네, 팜플렛이라고 보면 되죠. 팜플렛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묘하네요, 이 재판. 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각종 보도가 나온 거 보면은 마치 어제 그 재판에서 뭐 증인들이 자신들이 위조를 했다 또는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걸 인정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내가 좀 과장을 해서 써준 거는 맞는데 하기는 했다. 이 친구가 인턴 다 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검찰이 묻죠. 왜 그러면 허위로 왜 그렇게 거장해서 써줬느냐. 허드렛 일을 했으면 허드렛 일을 했다고 써야지라고 하니까 이분 그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주례사 할 때 그 신랑은 착하고 신부도 참 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착해서 다 착하다 얘기하냐. 실제는 좀 안 착한데. 그렇죠. 그럴 수도 의례적으로 그러면서. 근데 허드렛 일이
허드렛 일이 뭡니까? 사람들은 허드렛 일 하면 청소하거나 아니면 심부름 복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허드렛 일이라는 게 사실 그냥 또 허드렛 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 어떤 일인데요? 교수님 입장에서 허드렛 일일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그 허드렛 일이 어떤 예. 일입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수조가 있습니다. 홍조류를 키우는 커다란 수조가 있는데 그 수조에 그 해수를 바꿔주는 일을 맡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물을 쭉 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낸 다음에 멸균을 시킨 해수를 필터를 걸러서 넣어줘야 되고요. 물을 붓다 보면은 이렇게 그 샘플들이 막 흔들린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일을 하긴 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교수님 눈에는 그 이거 허드렛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간단한 일이라든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기자님, 그 정경심 교수는 어떤 혐의로 구속됐죠? 지금은 이제 헷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표창장 위조죠. 예, 표창장 위조라든지 인턴 증명서 위조라든지 네. 이런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 네.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와 연결된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창장 부분은 약간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예. 많이 흔들리네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차용증이 나왔기 때문에 또 네. 흔들릴 겁니다. 그것도. 거기도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퇴근길 마음의 여유 갖고 이동하셔야겠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밀리고요. 남해 제1지선 창원 방향 동마산 부근 1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방향 감전 일대 2km 구간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부근까지 막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하본천 터널 부근에서 천지남교 부근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충청권 들어서 입장에서 북천안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또 비룡분기점 2차로와 황간휴게소 부근 3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동탄에서 죽전 부근과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또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 요즘 매일 오늘은 몇 명이지? 네. 오늘은 8명입니다. 네, 지켜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냅니다. 미국은 10,000명이 넘고요. 다른 나라도 몇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10,000명이 아니죠? 90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아니요. 하루 확진자가. 하루 확진자. 네. 근데 포스트 코로나가 정리된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뀐다 뭐 예견들 보면요. 나는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텐데 일단 한국은 경제적으로 V자 반등한다는 게 제일 반갑게 예견이지만 반갑게 기대가 되는데 또 하나는 인간관계나 사회 작동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잖아요. 온라인 중심으로 대면하는 게 많이 줄어든 건다 하는 건데 저는 사는 방식 자체가 온라인이라기보다 이렇게 대면이 별로 없어서 좀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누군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혼자 막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첨단 그 기기를 장착한 중세인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 단위의 삶들이 활성화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익명성을 가진 사람들과 무차별적인 대면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예. 요즘 그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마을이든 뭐 한 나라든. 그래서 저는 첨단 기기를 장착한 새로운 중세인들의 귀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 시대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저는 정말 많은 약속이 있었어요. 하루에 15개, 네. 20개도 되고요. 저는 저녁 약속 3군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애프타이저 먹고 중간에 먹고 완전 디저트는 다 이렇게 국회의원이구나. 먹고. 예, 이거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서요. 네. 점심 2탕, 저녁 3탕은 기본적이었는데 점점 줄이게 되고요. 아,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그렇죠. 사람들, 네.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변화해, 나의 삶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그 관계뿐만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뭐 나를 바라보는 눈, 태도, 자세 이런 게 다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에 아울러서 플러스 하나. 한국인이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는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나? 막 이렇게. 이런 말 좀 적절하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국뽕이라는 사람들의 괜찮은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아마 같거든요. 네. 좀 지나면은 네. 이 사회학적, 철학적인 연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KT 주님이 나도 주디랑 약속 잡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제보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제보한다고 해서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근데 사실 저 기자님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만나려고 그러니까 헛소리를 했군요. 일본 가서 만났더니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의 책은 어려운 시절 찰스 디킨스의 작품입니다. 네, 제목은 어려운 시절인데요. 아마 반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빅토리아 시대 18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시기가 대영 제국의 전성기잖아요. 네. 그야말로 영국의 입장에서는 잘 나가던 산업혁명을 이루고 산업혁명 이후에 막 폭발하던.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찰스 디킨스는 그 빛의 이면들 잘 나가던 시절의 이면을 코크타운이라는 석탄 도시라는 뜻이죠. 예. 코크타운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 이면들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책 고른 이유는 이 찰스 디킨스는 반어적으로 대영 제국 전성기의 어두운 이면들을 봤다면 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점, 이 코로나 사태의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반전을 초래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운 시절이라는 작품과 함께 그 의미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 좀 그 평론가님 할 말이 많으시죠? 아니 근데 이제 찰스 디킨스 하면 어렸을 때요 아동본으로 누구나 조금씩은 접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예, 그거 안 접하는 경우가 드물어. 한두 개 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로 또 우리한테 유명한 위대한 유산 같은 것도 있고.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얘기, 네. 두 도시 이야기 뭐 이런 도시 것들이요.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영국이나 유럽 내에서 찰스 디킨스 존재는 우리로 치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연암 박지원. 모두가 읽는 네. 거의 교과서 영국 언어를 만들어 놓은 언어 체계를 그런 사람이죠. 영국에서는 섹스피어 버금갑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섹스피어에 전혀 밀리지 않는 누구나 그냥 읽는 사람인 네, 거죠. 근데 이 어려운 시절 정선태 교수 덕분에 오랜만에 이제 새로 접근하고 자료를 좀 보는데 찰스 디킨스는 대중소설가이긴 하지만 예. 이 지금까지 중요한 게 이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상가죠. 특히나 그 노동자들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20-30년 동안 막 끙끙대고 앓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예. 모두가 말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신자유주의라는 아주 시장 효율의 극대화 때문에 생산이 많이 늘어나서 부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에 탈락한 사람은 어쩌라고가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예요. 이 네. 격차 사회. 근데 똑같은 게 찰스 디킨스 시절에도 그때 공리주의란 이름으로 네. 그죠? 이 책을 일관하는 게
다수가 행복하면 된다. 예. 그리고 그 대열에서 탈락한 소수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전제가 그 시대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디킨스 같은 사람은 뭔 소리냐. 어떻게 그런 식의 다수 행복론에 소수의 그 불행한 사람들의 또는 이 패배한 사람들의 삶을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모든 문학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를 지배했던 공리주의, 예. 어떤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성적 사고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찰스 디킨스 하면은 말씀하신 올리버 트위스트도 있고 예. 유대한 유산 또는 막대한 유산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데이빗 커퍼필드를 빼놓을 수 없어요. 데이빗 커퍼필드. 이 영국의 어떤 가정의 가장 뭐랄까요 격조 있는 집안의 모습은 할머니가 이 데이빗 커퍼필드에 관한 얘기를 쭉 읽어주는 이 장면이라고 그래요. 네. 그 데이빗 커퍼필드 소설이 처음 그 할머니가 책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데이빗 커퍼필드 소설을 읽어주는 게 가장 품위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듯이요. 디킨스 소설은 읽혀주는 걸로 유명했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연극적 구성을 하는 수밖에 없었대요. 네. 그래서 모두나 어른이 있고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죠. 아이에게 또는 선생님이 아이에게 맞습니다. 그런 소설이에요. 그게 미국에서는 마크 트웨인이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자신이 소설 쓰면은 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낭독회를 열었었어요. 마크 트웨인 하니까 그 청취자들 금방 오실 거예요. 자, 유럽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소설이 한번 지난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삼성 그 노조화해 사건 때 네. 판결문에서 판사님이 이 구절을 읽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걸 듣다가 깜짝 놀라서 했는데 아마 이게 수능 시험에 지문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마 그렇죠. 이 구절 아니에요? 노동자는 자기 나름의 영혼이나 생각을 가지면 안 되나요? 뭐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 취지인데 그 구절은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소설의 귀족 등장인물은 노동자들은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말 6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19세기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질타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귀족들은 노동자들은 잘 먹여주고 마차 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된다. 평생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양극화를 당연시하면서 그렇죠. 조롱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꼬집고 있었어요. 네, 바로 그 노동자가 스티븐 블랙풀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자본가들이나 은행가 얘들의 눈에는 노동자들은 먹여주고 네. 잘 입혀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영혼을 가까운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느냐 인간. 그렇죠. 노동자는. 네. 근데 우리 얘기 속에 지금 소설 자체로 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할게. 이 소설 이야기. 들어가시죠. 네. 뭐냐면 이제 학교 수업 현장으로 얘기가 시작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을 막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상상하지 마. 그렇죠. 네.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사실대로만 가라. 구체적인 사실대로만. 그러니까 지금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교육의 강조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지표잖아요. 교육 지표기는 하나 사실 상상하지 그렇죠. 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도.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을 적시해서 수치로 나열한 이것을 습득해서 이것대로만 살아야지. 네. 네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 인생은 불행할 따름이야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교육 수업 현장이에요. 네, 이거 우리 김밥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장면인데 노동자 문제와 더불어서 교육 문제입니다. 여기 주인공 격이죠. 토머스 그레드 그라인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그레드 그라인드 이 딱 네. 틀 지어놓고 갈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국회의원이면서 사학 재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교사가 하나 있는데 맥컴스 차일드, 맥컴 초 차일드. 잠깐 이름이 약간 아니 맥컴초 차일드. 네. 맥컴 초 차일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숨막히게 한 사람입니다. 네. 모든 상상력과 이 놀이의 능력을 다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사실만 배워라. 예.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면 다 된다. 네. 놀이 능력, 상상의 능력을 다 박탈해 버리는 게 교육의 핵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확하게 재서 아이들을 갈아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는 교육. 이게 불행한 시절이라는 거죠. 이거 딱 떠올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뭡니까 위대한
뭐죠? 죽은 시인의 사회를 떠올릴 테고 예.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을 떠올릴 겁니다. 딱 그 장면이 애니메이션에서 애들이 소세지가 그렇죠, 돼서 공장에서 그렇죠. 막 토막 나는 게 그 장면인데. 저는 아마 핑크 플로이드의 그 이 멤버들이 분명히 이 책에서 오즈 워터스가 영감을. 분명히 네. 이 어려운 시절 읽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그리고 영감 받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세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랬었어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지금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면 혼난 정도라 맞았어요. 선생님 지금도 그래요. 사실 우리 교육에서 사실은 뭘 평가합니까? 암기예요. 암기. 생각하지 말고 소설 읽겠다, 시 읽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 이런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면 내가 어떤 그 학교 때 장면도 생각났는데 맞아요.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 때까진 그랬는데 지금 교육은 많이 좋아지고 바뀌었습니다. 김지윤님은 내가 아는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마술사뿐인데 이 말 꼭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명이인. 네, 데이비드 카퍼필드 나오면 사람들이 19세기라고 했는데 1800년대 얘기예요. 지금 이 카퍼필드 아닙니다. 달을 탄양님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상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상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크게 세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 문제, 이 하나는 이제 노동 문제, 세 번째가 이제 놀이 문제인데 이 소설에서 빛나는 인물이 시실리아 주프라는 그 여자아이예요. 예. 시작할 때 상상하지 말라는 그렇죠. 훈계를 막 듣던 아이. 그렇죠. 예. 그 공마단 주인의 딸인데 이 딸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 공마단의 소녀입니다. 이 시스추프가 얘기하는 게 바로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는 과정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신비를 포기한 순간 우리는 인간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니까 그 당시 위대한 나라가 됐던 것 같아요. 영국의 대번영,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시기에 그 영국을 문제의식으로 접근했던 수많은 저작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있고요. 무난히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네. 당대는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항상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줘요. 엄청난 번영이었고 성장이었고 그리고 모두 부자가 되는 시절이었는데 노동자들도 힘들었지만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주변을 둘러다보고 이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할 말은 아닌데 잭 런던이라는 작가가 이제 네. 노동 현실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우연히 그 책을 많이 내가 읽었었어. 네. 그러다가 청계 노조 우리 그 노동 현실 보면 정말 끔찍하고 동일방지 사건 이거 보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잭 런던에서니 묘사한 런던의 그 공장 현실을 보면 이건 뭐 이렇게 그렇죠. 아야 소리를 못하게 할 정도로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설의 배경이 1850년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딱 요 시기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1848년에 공산주의 선언이 나왔죠. 근데 재밌는 게 공산주의와 공리주의가 한 글자 차이인데 왼수반인 거야. 정반대야. 네, 그렇습니다. 공리하고 공산은. 그래서 혹시 많은 분들 아실 테지만 프리드리 엥겔스가 쓴 영국 노동자 기구의 상태 정말 그게 딱 떠오르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설로 그걸 보여주는 것과 이론적인 책으로 보여주는 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소설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미국의 잭 런던도 만나게 될 테고요. 또 우리의 전태일도 만나고 70년 노동 소설도 만날 수도 있고 이 노동자와 교육 그리고 꿈의 문제가 그리고 한수산의 부초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공마단을 보면서는 다양한 상상력들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명작은 1850년대 얘기인데 지금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그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무심천님 문자 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성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문자 오니까 제가 죄송해요, 선생님. 다 저 때 그랬다는 거지. 제가 그랬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온라인 교육하는데 선생님들이 벌써 온라인 교육을 잠깐 동안 배우고 만들어서 온라인 교육을 현실화시키잖아요. 훌륭하시다고요. 네. 그런 말본세님은 그렇게 시대를 비판하는 책을 읽어주던 문화와 힘이 있던 나라가 이제는 사그러들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사그러들고 있진 않은데 영국은 하루 만에 4,400명 확진자가 늘어가지고요. 누적 확진자가 13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가 18,000명입니다.
그래도 영국이 문화의 심하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력이 있어서 영국도 잘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네. 다른 나라는 진짜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요. 이어가시죠, 책 얘기로. 네. 책으로 다시 들어오죠. 네. 여기에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흥미로운 인물 중에 맥초컴 차일드, 네. 맥초컴 차일드 정확하게 네. 이 아이들의 생기를 박탈하는 인물 교사인데 이 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하지 마라. 절대 궁금해하지 말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든 일을 그럭저럭 해결한 다음에는 절대 궁금해하지 말라.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저 아이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면 그 아이가 절대 궁금해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교사 역할이에요. 네. 아이들의 질문 능력을 다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네. 이름에 그 어린아이의 초크 네. 차일드.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년의 격차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령 찰스 디킨스가 이제 지은 이름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네. 착한 사람은 말 그대로 소설에서 김착한 이름이 네,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은 김나쁨 김순막힘. 김순막힘 이렇게 네. 실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인물도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이제 현대문학이 통과하는 동안 인물의 그 앰비귀티, 모호하고 다양한 인간의 삶 이런 걸 넣으라고 한다면 뭐 되게 유치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지. 이런 정형성 그러니까 인물이 한번 암시적으로 등장하면 그 인물이 반드시 전개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정형성이 우리 독서인들에게 좀 편안함을 줘요. 네. 뭐냐면 좀 약간 고전 신파 뭐 읽는 그 느낌이 있어요. 좀 편하게 하여튼 읽을 수 있어요. 머리 복잡하지 않게. 네. 아무튼 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뛰어난 작품이라 얘기하는데 아마 대중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형화된 인물 딱 이름에 고정돼 있어요. 주진우 하면 악마 기자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가요? 주 악마 이렇게 진 거지. 하이드님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과 공리주의가 무슨 상관인 건가요? 이해가 어렵네요. 이런 분이 있었고요. 한명식님은 다음에는 호밀밭에 파수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호밀밭에 파수꾼 하면은 어쩌면 나무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요. 네, 거기 이 홀든이죠. 남자의 주인공. 네, 남자. 홀든의 그 방황의 시기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네. 왼바 청소년들이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집이죠. 뭐 가출해갖고 기차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상상하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혼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제가 어디선가 그 얘기 그 호밀밭 파수꾼을 읽히려고 했다가 네. 그 어떤 학부모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걸 읽히는지 알고. 아니 그러니까 이 찰스 디킨슨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산 20세기는 일탈, 방황 또 뭐 이런 것들 전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찬했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21세기는 더 옛날 시기의 관점으로 돌아가나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레드 그라인드 같은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하드 타임즈예요, 네, 원제가. 그 어려운 시절 들으면서 책의 맛 꾸몄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16일 날 칠레 대문호 루이스 세플데다가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진짜 몰랐네. 아픈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없었어요. 선물 받으실 분은 그 전에 못 받으신 분은 라이브 비데이 저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정선태 교수님의 추천곡 핑크 플로이드의 머니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